약혼자가 맞았다는 연락받고 면회 왔습니다. 면회가 안 된다고요? 어딜 들어가십니까? 안 됩니다! 비키세요. 여기가 군간부실인가요? 여기는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당장 나가! 저는 정윤아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정태중 전 육군참모 총장입니다. 약자를 지키기 위해 한 여성이 거대한 권력 구조에 맞서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프리랜서 콘텐츠 기획자,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리고 민재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다.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입대한 25살,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이등병. 강원도 깊은 산골 부대에서 훈련 교관 보조를 하며 매일 괜찮다, 곧 끝난다고 웃어넘기던 그런 사람. 우리는 평범한 연인이었다. 결혼 약속을 했고 저녁 후 조용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민재에게는 아무런 배경도 연줄도 힘도 없었다. 그냥 군대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수많은 병사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날 아침 7시 낯선 번호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꿨다. 윤아 씨, 민재가 어제 맞았어요. 민재의 동기 준호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훈련 중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윤아 씨, 지금 오실 수 있어요? 면회 가능한지 알아봐 드릴게요. 준호 씨, 대체 무슨 일인데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직접 보시는 게. 전화를 끊은 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재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몰랐지만 준호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3시간을 달렸다. 산속 깊은 곳,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부대 정문 앞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다. 민재 이등병 면회 신청합니다. 초소의 젊은 헌병이 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사전 면회 신청이 없으시네요. 오늘은 불가능합니다. 응급 상황이라고 연락받고 온 건데요. 지휘관 승인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지휘관께 연락해 주세요. 그것도 절차상 불가능합니다. 비키세요. 안 됩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이게 군대라는 조직이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평범한 민간인은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곳. 그때 부대 안에서 청소를 하던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혹시 민재 이등병 가족분이세요? 약혼자예요. 왜요? 어젯밤에 정말 심하게 당했어요. 생활관 전체가 다 들었거든요.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당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병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더니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전화를 걸었다. 윤아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아버지였다. 아빠, 민재가 맞았대요. 근데 면회도 안 해준다고. 어느 부대냐? 강원도 공공부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다. 거기서 기다려라. 아빠 너무 큰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윤아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군인이 다쳤으면 가족이 확인할 권리가 있다. 그게 군대의 기본 원칙이야. 1시간 후 초소의 전화가 울렸다. 헌병이 전화를 받더니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정윤아 씨, 특별 면회 허가가 나왔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며 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결국 아버지의 힘을 빌렸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의무실로 향하는 길에 마주친 병사들이 나를 힐끗 쳐다봤다. 이들에게 나는 그냥 특별한 배경을 가진 민간인으로 보였을 것이다.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민재를 본 순간 숨이 막혔다. 왼쪽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입술이 터져 있었고 목에도 멍 자국이 있었다. 민재야. 그는 나를 보자 당황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유나야, 왜 왔어? 괜찮다고 했잖아. 이게 괜찮다는 거야? 그냥 좀 다친 거야. 며칠 있으면 나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손등에도 상처가 있었다. 누가 그랬어?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유나야, 이런 일로 문제 만들지 마. 나 혼자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민재가 두려워하는 건 다시 맞는 것이 아니었다. 이 일이 알려져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다. 평범한 병사에게는 참고 견디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목소리를 낼 힘도 권리도 방법도 없었다. 의무실을 나와 복도에 서 있을 때 한 간부가 다가왔다. 중대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박상민 소령이었다. 가족분이시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훈련 중 실수로. 훈련 중 실수요? 네, 자세한 조사는. 중대장님,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다. 정태중 전 참모총장의 딸입니다. 박소령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민재가 왜 저렇게 됐는지, 그리고 왜 가족에게 제대로 된 연락조차 안 왔는지예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서. 파악이요? 벌써 며칠 지났는데 아직도 파악 중이라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중대장님, 저는 혼자 왔어요. 아무한테도 부탁하지 않았고 압력도 넣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약혼녀로서 온 거예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민재 같은 평범한 병사가 다쳤을 때 이 조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부대를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민재는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그저 하나의 부품에 불과했다. 다쳐도 억울해도 혼자 참아야 하는 존재.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에게는 이 시스템과 맞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밤 부대 근처 여관에서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창밖 부대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민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지. 한 명의 평범한 병사를 위해 나는 이 거대한 조직과 혼자 싸울 준비를 했다. 다음 날 아침 8시, 나는 다시 그 부대 정문 앞에 서 있었다. 하룻밤 사이 마음을 정리했다. 민재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평범한 이등병에게는 그럴 힘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한다. 어제 오신 분이시네요. 오늘은 무슨 일로? 같은 헌병이 나를 알아봤다. 중대장님과 면담 약속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분 후 부대 안으로 들어서며 나는 어제와는 다른 시선들을 느꼈다. 몇몇 병사들이 나를 힐끗 쳐다보며 서로 속삭였다. 윤 장군 딸이래. 어제 특별면회 온 그 사람 같은 말들이 들렸다. 본부 건물 2층 중대장실. 박상민 소령은 어제보다 훨씬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의 옆에는 주임원사와 행정보급관이 함께 앉아 있었다. 어제는 급하게 와서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나는 가방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 책상에 올렸다. 어제 핸드폰으로 찍어둔 민재의 상처 사진이었다. 이것 좀 보세요. 부은 얼굴, 터진 입술, 목에 멍 자국. 3명의 군 간부가 동시에 사진을 내려다봤다. 훈련 중 사고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처가 훈련으로 생길 수 있나요? 박소령이 머뭇거렸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조사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며칠 전 일인데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 거예요?
주임원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일단 병사 안전이 최우선이고, 병사 안전이 최우선이라고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그럼 왜 가족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 왜 제대로 된 치료도 안 해줬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선 장교 2명이 들어왔다. 대령과 중령 계급장을 단 중년 남성들이었다. 아니 여기가 어딘데 민간인이 들어와 있어. 상황 파악이 안 된 대령이 소리쳤다. 박소령이 급히 일어났다. 네, 대령님. 피해자 가족분과. 무슨 말이야. 민간인이 왜 여기 있냐고? 대령이 나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아입니다. 민재 이등병의 약혼자고요. 대령이 내 얼굴을 째려봤다. 그래서요? 대령님, 정태중 전 참모총장님 따님이십니다. 박소령이 다가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네. 혹시 정태중 장군님과. 네. 제 아버지입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피해자라고 하셨나요? 그럼 이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아직 정확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지요? 나는 책상 위의 사진을 가리켰다. 간단해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진실이라면? 민재가 왜 저렇게 됐는지, 누가 그랬는지, 그리고 왜 그게 감춰졌는지요. 대령과 중령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만약 이것이 고의적인 폭행이라면 군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고의적인 폭행이라면요? 나는 반문했다. 지금까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셨다는 뜻인가요? 침묵이 흘렀다.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제가 어제 여기 와서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병사들이 직접 귀띔해준 내용들이요. 박소령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어젯밤 생활관에서 큰 소리가 났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게 훈련이 아니었다는 얘기. 대령이 손을 들어 나를 제지했다. 잠시만요. 그런 진술들이 확인된 건가요? 확인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그냥 들은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렸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가족한테 연락 한 통 안 왔을까요? 그건 왜 사고 보고서도 제대로 안 올라갔을까요? 저희가 그리고 왜 민재는 저한테 문제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내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마침내 대령이 입을 열었다. 정윤아 씨,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정식 조사를 원하신다면. 네, 원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재 이등병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대령님,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조용히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나는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났다. 저는 윤태중의 딸이기 이전에 민재의 약혼녀예요. 그리고 민재는 그냥 평범한 이등병이에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평범한 병사 하나가 맞아도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는 게 이 조직의 방식이라면 저는 그걸 바꾸고 싶어요.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봤다. 제가 특별한 배경을 가졌다고 해서 이 문제를 조용히 덮자고 하신다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대령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정식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혼자 왔어요. 아무한테도 부탁 안 했고 압력도 안 넣었어요.
그냥 한 명의 약혼녀로서 온 거예요. 그럼 왜? 왜냐하면 민재 같은 평범한 병사도 사람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을 나서며 나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섰다. 가슴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한 명의 평범한 병사를 위한 거대한 시스템과의 싸움이. 부대를 나서며 핸드폰이 울렸다. 민재였다. 유나야.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갑자기 조사한다고. 민재야,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 하지만 혼자 참지 마. 이제는 내가 있잖아. 전화를 끊고 나는 부대 정문을 바라봤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이 됐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평범한 민재를 위해서 나는 끝까지 가야 했다. 그날 오후 2시, 나는 부대 본부 건물 뒤편 헌병대 주둔지 앞에 서 있었다. 회의실에서의 대결 이후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정식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대령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 이 조직이 보여준 태도로 봐서는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헌병대 정문 위에는 분명히 써 있었다. 군 기강 위반, 병역 내 폭력, 고충신고 접수처. 하지만 정작 그 문 앞에 선이 주저됐다. 이 한 걸음이 민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윤아 씨죠? 저 민재 이등병과 같은 생활관에 있는 김동현 일병이에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네, 맞아요. 왜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헌병대 앞이에요. 아, 그럼 잘 됐네요. 저도 그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10분 후 헌병대 앞 벤치에서 김동현 일병을 만났다. 21~22살쯤 돼 보이는 마른 체구의 청년이었다. 그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나에게 다가왔다. 유나 씨, 어제 일 그냥 훈련 사고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분대장이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민재를 생활관 뒤편으로 따로 불러서. 김동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봤어요. 분대장 박상현 상병이랑 후임 정민호 일병이 민재를 둘러싸고. 왜 그랬는데요? 민재가 중대장한테 불려갔던 날이 있었어요. 일주일 전쯤에요. 훈련 태도가 불량하다고 혼났거든요. 내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래서요? 그날 저녁에 분대장이 말했어요. 새끼가 간부한테 찍혔으니까 정신 차리게 해줘야 한다고. 김동현은 말을 멈췄다가 작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그리고 이틀 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럼 이건 계획된 폭행이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작성된 사고 보고서는 분대장이 직접 썼어요. 민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민재 본인은 진술도 못한 거예요? 네. 의무실에 있었거든요. 분대장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대신 써서 올렸어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재가 왜 문제 만들지 말라고 했는지도 이해됐다. 이미 모든 게 사고로 처리되어 버린 상황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기존 보고서를 뒤엎는 일이었다. 동현 씨, 이걸 증언할 수 있어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무서워요. 저도 아직 군 생활 많이 남았거든요. 하지만 민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동현 씨밖에 없어요. 김동현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유나 씨, 저한테도 후임들이 있어요. 제가 말 안 하면 다음에는 그 애들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다.
이 어린 병사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고 있었다. 알겠어요. 그럼 같이 들어가요. 헌병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대기실이 나타났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헌병이 우리를 바라봤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신분증을 내밀었다. 정윤아입니다. 민재 이등병 약혼자고요. 병역 내 폭행 사건에 대해 고충 신고 접수하러 왔습니다. 헌병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고충 신고요? 혹시 관련 사고 보고서가 먼저 접수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민재 이등병 관련 사고 보고가 시스템에 없어요. 네.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내에 사고 보고서가 올라와야 하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김동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분대장이 보고서 올렸다고 했는데요. 헌병은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다. 내부 시스템에는 훈련 중 경미한 타박상이라는 기록만 있네요. 폭행이나 구타 관련 내용은 전혀 없고요. 나는 이제 확신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었다. 그럼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거죠? 네, 민간인 고충 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헌병이 서류를 가져다 주자 나는 볼펜을 들고 신중하게 작성하기 시작했다. 신고 제목 민재 이등병에 대한 선임병 집단 폭행 및 은폐 의혹. 신고 내용 1. 피해자 민재 이등병 공공중대 소속이 가의 의혹자 박상현 상병분대장, 정민호 일병. 3. 사건 개요 계획적 폭행 후 사고로 위장보고. 4. 은폐 정황 피해자 진술 없이 가해자가 사고보고서 대리 작성. 5. 증인 김동현 일병 현장 목격. 신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김동현은 긴장한 표정으로 계속 입구를 바라봤다. 이거 제출하면 정말 조사하는 거죠? 헌병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식 고충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그때 헌병대 안쪽 사무실 문이 열리며 중령 계급장을 단 남성이 나왔다. 이름표에는 강철우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내가 작성하고 있는 신고서를 흘끗 보더니 물었다. 실례지만 정태중 장군님 따님 맞으시죠? 네. 하지만 여기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강철우 중령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오며 김동현이 말했다. 윤아 씨, 이제 정말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민재도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부대를 나서며 나는 핸드폰으로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재야, 헌병대에 정식 신고했어. 이제 내가 당한 일을 숨기지 마. 동현 씨가 증언해 줄 거야. 곧 답장이 왔다. 윤아야, 고마워. 드디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저녁 부대 근처 여관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정식으로 신고했어. 그래, 잘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진행될까? 윤아야, 내가 한 일은 한 명의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낸 거야.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불 켜진 부대가 보였다.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평범한 민재를 위해 나는 끝까지 가야 했다. 혼자서라도. 헌병대에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아침, 부대의 공기가 달라졌다. 오전 9시 다시 부대 정문을 통과하며 나는 확실히 느꼈다. 어제까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던 병사들이 이제는 눈을 피했다. 복도를 걸으며 마주친 한 병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갔다.
다른 병사는 나를 보자마자 급히 다른 길로 돌아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의문은 곧 풀렸다. 중대 막사 앞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다. 전 장병 대상 긴급 교육 실시. 일시 금일 오전 10시. 내용군 기강 확립 및 외부 접촉 시 주의사항. 대상 전 병력. 아, 그래서였구나. 밤사이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린 것 같았다. 생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자 청소를 하던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제 민재가 다쳤다는 걸 처음 알려준 그 병사였다. 혹시 어제 헌병 때 가셨죠? 네. 왜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새벽에 갑자기 긴급회의가 있었어요. 간부들이 다 모였다가 그 후로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이상해졌는데요? 일단 분대장들이 각 생활관을 돌면서 함부로 외부인과 접촉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외부인이라 저를 말하는 거겠네요. 그리고 병사는 더욱 망설이더니 말했다. 박상현 상병이 갑자기 다른 중대로 전출됐어요. 어젯밤에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해자로 지목된 분대장이 하룻밤 사이에 전출을 갔다고? 정확해요? 네. 아침에 보니까 짐이 다 없어져 있었어요. 다른 애들도 놀라고 있어요. 나는 즉시 일어났다.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이었다. 혹시 어느 부대로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간부들도 함구하고 있고, 그때 멀리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정윤아 씨. 돌아보니 박상민 중대장이 급한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어두웠다.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는 나를 중대장실로 안내했다. 어제와 달리 혼자였다. 앉으세요.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제 헌병대에 신고하셨죠? 네. 그럼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됐네요. 나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다. 피로와 당황, 그리고 어떤 체념이 섞여 있었다. 돌이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윤아 씨.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군대라는 조직을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이해하라고요? 여기서는 때로는 조용히 넘어가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모두라고 하시는데 그 모두 안에 민재는 들어가 있나요? 박 중대장은 말이 없었다. 중대장님,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박상현 상병이 어젯밤에 전출 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원래 예정된 인사조치였습니다. 헌병대 신고 당일 밤에 가해자가 전출 가는 게 원래 예정이었다고요? 그건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박 중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봤다. 정윤아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어젯밤 대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그래서요? 대대장님께서는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당사자들을 분리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질 거라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민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재 이등병은 다른 부대로 전출 조치될 예정입니다. 가해자도 전출, 피해자도 전출시켜서 문제를 덮으려는 거군요. 그게 가장 현실적이라고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재가 당한 건 범죄예요. 그걸 인사이동으로 해결한다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박 중대장은 고개를 떨궜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섰다. 중대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만약 민재가 정태중이 아들이었다면 지금처럼 조용히 넘어갔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중대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나는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고해졌다. 이 시스템은 평범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권력 없는 자들의 고통은 현실적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묻혀버린다. 막사 앞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유나 씨, 저 정민호 일병이에요. 가슴이 뛰었다. 민재를 폭행한 후임 중 한 명이었다. 왜 전화했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어디 있어요? 부대 뒤편 식당가에 있어요. 혼자 나왔어요. 30분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생각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직접 연락을 해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부대를 나서며 뒤돌아봤다. 몇몇 병사들이 창문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무표정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곳의 모든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 명의 평범한 병사를 위한 싸움이 이제 부대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나 혼자 서 있었다. 이제 정민호가 뭐라고 할지 들어보자. 나는 부대 정문을 나서며 다짐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부대 뒤편 식당가. 한적한 분식집 구석자리에서 정민호 일병을 마주했을 때 그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청년.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은 그는 그저 어린 아이 같았다. 유나 씨, 죄송해요. 첫마디부터 사과였다. 일단 앉아요. 천천히 얘기해봐요. 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으며 말했다. 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요? 박상현 분대장이 하라고 했어요. 민재가 간부들한테 찍혔으니까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고.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날 저녁에 분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너는 신입이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민재를 생활관 뒤편으로 불러냈어요. 저는 그냥 서 있으라고 했고 정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분대장이 민재한테 말했어요. 너 때문에 중대 전체가 욕먹는다. 정신 차려라고. 그리고 때린 거예요? 네. 처음에는 뺨을 한 대 때렸는데 민재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더 화가 났나 봐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민재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맞기만 했어요. 정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제가 봐도 너무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리면 다음에는 제가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때린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안 때렸어요. 그냥 막지도 못했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그 후에는 뭐가 있었어요? 민재가 쓰러져서 의무실로 옮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분대장이 사고 보고서를 썼어요. 민재 본인 진술은 받지 않고요? 네. 어차피 훈련 중 사고라고 할 거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정민호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유나 씨, 이거 보세요. 핸드폰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떠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날 밤에 분대장이 단체 톡방에 올린 거예요. 메시지 내용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오늘 일은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된다. 누구든 말하는 놈 있으면 그 놈도 똑같이 당한다. 민재는 훈련 중에 넘어진 거다. 알겠나?
이런 걸 증거로 남겨뒀네요. 저 무서워서 캡처해뒀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나는 그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다. 이건 명백한 증거였다. 민호, 이거 헌병대에 제출할 수 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차피 박상현은 전출 갔으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매일 밤 민재 생각하면서 잠도 못 자겠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 한 명이 들어왔다. 헌병대에서 봤던 강철우 중령이었다. 그는 우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윤아 씨? 여기서 뭘? 강 중령님, 마침 잘 됐네요. 새로운 증거가 있어요. 나는 정민호의 핸드폰을 보여줬다. 강 중령이 메시지를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심각하네요. 협박과 증거인멸 교사까지. 네. 그리고 이 병사가 직접 증언할 수 있어요. 강중령은 정민호를 바라봤다. 정민호 일병, 이 내용이 사실인가?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공식 진술서를 작성해야겠네요. 그때 강중령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윤아 씨, 솔직히 처음에는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네. 하지만 정태중 장군님 따님이 직접 나서시니까 상황이 달라졌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중령님, 제가 누구 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 일이 묻혔을 거라는 뜻이죠. 강중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중령님, 민재는 그냥 평범한 이등병이에요. 아무런 배경도 없는.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저는 우연히 윤태중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끝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윤아 씨, 만약 제가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민재는 계속 혼자 참아야 했겠네요.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아 씨, 사실 부대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요? 윤아 씨가 장군님 딸이라는 거요. 그래서 다들 겁내고 있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겁낼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약혼자로서 온 거예요. 하지만 간부들이 말하기를. 정민호는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테이블을 가볍게 쳤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분식집 안이 조용해졌다. 민재가 만약 제 아버지 부하였던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강중령과 정민호가 모두 고개를 숙였다. 아니면 일어났더라도 하루 만에 해결됐겠죠? 그럴 것 같아요. 정민호가 작게 대답했다. 그럼 평범한 병사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맞아도 참고 억울해도 혼자 견뎌야 하는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령님, 이 사건은 민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스템의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식집을 나서며 정민호가 말했다. 윤아 씨, 민재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윤아 씨 같은 사람을 만나서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호 씨, 나는 그냥 우연히 힘이 있었을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힘없는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날 저녁 부대 근처 여관에서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내가 정태중이 딸이 아니었다면 민재는 지금도 혼자 참고 있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화가 났다. 핸드폰으로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재야, 이제 정말 끝이 보여. 조금만 더 버텨. 답장이 왔다.
유나야, 고마워. 너 때문에 처음으로 희망을 갖게 됐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싸움이 끝나면 평범한 병사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한 명의 평범한 병사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강철우 중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정윤아 씨,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대장님과 연대 참모진들이 모두 참석해요. 저도 참석하나요? 네. 정식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 요청이 왔습니다.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이 조직의 최고 권력자들과 직접 마주하게 되는 것이었다. 언제요? 지금 즉시요. 본부 3층 대회의실입니다. 본부 건물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나는 잠시 멈춰섰다. 지금까지는 중대장, 대령 정도와 대화했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를 것이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민재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민재 같은 평범한 병사들을 위해서. 대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 서 있던 헌병이 나를 보고 인사했다. 정윤아 씨 맞으시죠?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나는 순간 위축될 뻔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그 주위로 빽빽이 앉아있는 군복 입은 남성들, 대령, 중령, 소령, 계급장들이 눈부시게 반짝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민간복을 입은 여성 한 명. 바로 나였다. 정윤아 씨, 여기 앉으세요. 테이블 한쪽 끝자리를 가리키는 건 강철우 중령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느껴지는 시선들. 호기심, 경계심, 그리고 어떤 불편함이 섞인 눈빛들이었다. 시작하겠습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대령이 입을 열었다.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는 김태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윤아 씨께서 제기하신 사건에 대해 초기 조사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강철우 중령이 일어나 보고를 시작했다. 민재 이등병 폭행 사건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며 읽어나갔다. 첫째, 박상현 상병의 계획적 폭행 사실 확인. 둘째, 사고보고서 조작 및 피해자 진술 배제. 셋째, 증거인멸을 위한 가해자 긴급 전출.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또한 협박성 단체 메시지 전송 등 추가 위법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김태연 대령이 나를 바라봤다. 정윤아 씨,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신지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대령님, 마무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네. 이 사건은 마무리할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긴장됐다. 물론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적절한 조치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지금까지 이 조직이 보여준 적절한 조치가 뭐였죠?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한 중령이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가해자를 몰래 전출시키고 피해자도 다른 부대로 보내려 했던 게 적절한 조치였나요? 김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그리고 병사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것도 적절한 조치였고요. 나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대령님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만약 제가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이 회의실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면 민재가 누군가 고위 간부의 아들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테이블 한쪽에 앉아있던 소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윤아 씨,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특수성이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사람을 때려도 되는 특수성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죠? 평범한 병사는 맞아도 참아야 하는 특수성인가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 천천히 테이블을 돌며 말했다. 여러분, 저는 정태중이 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한 바퀴 돌며 모든 간부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다. 하지만 민재는 그냥 평범한 이등병이에요.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렇다면 민재 같은 병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김태현 대령 앞에서 멈춰섰다. 당신들이 군인이라면 책임도 군인답게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금까지 이 조직이 한 일들을 보세요. 은폐하고 축소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만 했잖아요. 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게 군인의 책임감인가요?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있었다. 저는 우연히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민재를 도울 수 있었고요.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요? 힘없는 병사들이 당해도 그냥 참으라고 할 건가요? 김대령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윤아 씨 말씀이 맞습니다. 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 사건은 정식 수사기관에 이첩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회의실 안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또한 정윤아 씨께서 지적하신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네. 앞으로 민재 같은 평범한 병사들을 위한 거예요.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나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섰다. 가슴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한 명의 민간인이 군 조직 전체와 맞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한 명의 평범한 병사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인 것이었다. 핸드폰으로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재야, 이제 정말 끝났어. 내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을 거야. 답장이 왔다. 유나야, 고마워. 너 때문에 세상이 조금은 바뀔 것 같아. 나는 부대 정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평범한 사람들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 회의실에서의 대결이 끝난 지 이틀 후, 나는 다시 부대를 찾았다. 이번에는 달랐다. 정문의 헌병이 나를 보자 정중하게 인사했고, 복도를 걸으며 마주친 병사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두려움이 아닌 존경이 담긴 시선이었다. 의무실로 향하는 길에 김동현 일병을 만났다. 유나 씨, 정말 대단하세요. 부대 전체가 지금 난리예요. 무슨 일인데요? 어제부터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어요. 고충 상담실이 새로 생겼고 간부들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동현의 얼굴이 밝았다. 그리고 민재. 정말 좋아졌어요. 처음으로 웃는 걸 봤거든요.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앉아있던 민재가 나를 보고 벌떡 일어났다. 얼굴에 부기가 많이 빠졌고 입술의 상처도 거의 나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그의 눈빛이었다. 예전에 움츠러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맑고 당당한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유나야, 민재야, 많이 나아졌네. 응. 어제부터 정말 잠도 잘 오고 그동안 눌려있던 게 다 사라진 기분이야. 나는 그의 곁에 앉았다. 미안해, 민재야. 혼자 참게 해서. 무슨 소리야? 민재가 내 손을 잡았다. 유나 때문에 처음으로 내가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 뭔 말이야? 그동안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맞으면 참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
민재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겼다. 근데 유나가 나타나서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주니까 아,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싶더라.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민재야,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냥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맞아. 이제 알겠어.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박상민 중대장이 들어왔다. 어제 회의실에서 봤던 그였다. 실례합니다. 정윤아 씨, 잠깐 말씀 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로 나갔다. 어제 회의실에서 하신 말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박 중대장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군인이라면 책임도 군인답게 져야 한다는 말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는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게 결국 민재 같은 병사들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거였네요. 중대장님,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정윤아 씨가 보여준 게 뭔지 이제 알겠어요. 뭘 보여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고맙습니다, 중대장님. 제가 더 고맙죠. 저를 바꿔주고 이 부대를 바꿔주셔서. 중대장실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이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했다. 의무실로 돌아가 민재와 함께 부대 밖으로 나왔다. 면회 허가를 받아 잠시 외출이 가능했다. 부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민재가 말했다. 유나야, 너 때문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 뭐가? 일단 생활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 선임들이 함부로 못해. 민재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리고 새로 온 신병들한테도 아, 이제는 참지 말고 신고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생겼어. 정말? 응. 어제 한 신병이 고충 상담실에 가서 상담받았는데 담당 간부가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래.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행이네. 유나야. 민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 전역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뭔데?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일 말이야. 군대에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좋은 생각이야. 너 덕분에 알게 됐어.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걸.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다 끝났어. 고생했다. 어떻게 됐나? 정식 수사 들어가고 시스템도 바뀔 예정이야. 그래, 잘했다. 아빠,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아빠가 참모총장일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있었지. 어떻게 했어? 부끄럽게도 대부분 조용히 넘어갔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때는 그게 조직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틀렸다. 조직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했어. 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그럼 이제라도 늦지 않은 거지? 그렇지. 내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야. 뭘 보여줬다는 거야? 한 사람의 힘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일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며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재야, 오늘 정말 좋았어. 내가 다시 웃는 걸 보니까. 답장이 왔다. 유나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이곳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한 명의 평범한 병사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있었다. 이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그리고 앞으로는 민재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다. 1년 6개월 후, 민재의 저녁식 날이었다. 강원도 산골 부대 정문 앞에서 나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자리에서 반년 전 처음 민재의 상처를 확인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랐다. 유나야. 정문에서 나오는 민재를 보는 순간 나는 울컥했다. 군복을 벗은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다. 드디어 나왔네. 응, 드디어. 꽃다발을 건네며 나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다. 얼굴이 매끈해지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랐다. 민재야, 많이 달라졌네. 응, 나도 느껴.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는데 이젠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부대 근처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는 뜻밖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동현, 이제는 상병이 된 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정민호, 그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형, 저녁 축하해요. 동현아, 민호야. 와줘서 고마워.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들이 전해준 소식은 놀라웠다. 유나 씨,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김동현이 신나게 말했다. 일단 폭력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매월 익명 고충 신고함 운영하고 간부들도 정기적으로 교육받고 있어요. 정말? 그리고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같은 경우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생겼어요. 가해자 교육이라고. 가해자 교육? 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걸 배워요. 나는 깜짝 놀랐다. 단순히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일 큰 변화는 김동현이 목소리를 낮췄다. 이제 신병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 있으면 말하면 된다는 걸 다들 알거든요. 민재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나야, 내가 시작한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그날 저녁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민재가 말했다. 유나야, 나 결정한 게 있어. 뭔데? 사회복지학과 편입하려고 해. 그리고 나중에 군 관련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싶어. 나는 그의 결심에 놀랐다. 정말? 응.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안 당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 당한다면 나처럼 혼자 참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고. 민재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유나 덕분에 알게 됐어.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3개월 후,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장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뜻밖에도 김동현과 정민호도 와주었다. 박상민 전 중대장도 참석했다. 이제는 전출되어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축하 인사를 전하러 왔다. 정윤아 씨, 민재 씨, 정말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중대장님. 이번 일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있는 곳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아버지의 축사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건 신랑 신부가 서로를 지켜준 마음입니다. 정태중 전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깊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특히 우리 유나는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재군은 힘든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꿈을 키워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이 두 사람이 보여준 건 사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서로를 위해 싸우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 순간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우리는 그 부대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관광객으로.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네. 응.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부대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민재가 말했다. 유나야, 그때 내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왜? 널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이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당연한 일이었어. 그날 밤 호텔에서 뉴스를 보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국내 폭력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적 신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가 이어 말했다. 숨어있던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신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입니다. 민재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나야,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구나. 응, 이제 시작이야. 1년 후, 민재는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나는 군 관련 인권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혹시 정윤아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저 예전에 유나 씨 이야기를 들었던 김철수 일병 어머니예요. 가슴이 뛰었다. 아들이 부대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나는 잠시 민재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했다. 한 명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계속해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용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감동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